안 돼, 그 손 치워. 그 아이 몸에 손대지 마. 내 돈 어딨어? 어디다 숨겼어? 지금 이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 원수 같은 남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제 딸을 지키려고 비명을 지르는 재벌 사모인 그녀.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다며 제 뺨을 때리고 도둑년이라며 쫓아내며 천한 식모 취급을 하던 그녀가 제 딸아이의 원피스를 보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가 요란했지만 집안을 가득 채운 공포의 비명 소리를 덮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위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년아! 돼지고 싶어! 돈 내놓으라고! 딴 주머니 찬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도박빚에 미쳐 눈이 뒤집힌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알코올에 쩐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허공에 칼을 휘두를 때마다 좁은 거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등 뒤에 업은 5살배기 딸 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포대기로 감싼 아이의 작은 심장이 수연의 등줄기에서 콩닥거리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없어! 진짜 없단 말이야! 제발 그 칼 좀 내려놔! 애가 보고 있잖아! 수연이 애원했지만 철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킬킬거리며 다가와 수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에? 그 혹덩이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돈 안 내놓으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아?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정말로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철수는 수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롱 밑에 숨겨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찾아내면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철수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우린 영영 못 나간다. 수연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5걸음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마치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현관으로 질주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비명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이 차가운 도어록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거기 안 서! 소리를 들은 철수가 안방에서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은 자유의 감촉이었습니다. 수연은 별이를 업은 채 빗물 고인 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쾅 열리고 철수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야! 잡히면 죽을 줄 알아! 당장 안 들어와! 수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대신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꽉 깨물며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부는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 이상 달릴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쯤 수연은
동네 어귀의 쓰레기장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옆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으앙, 엄마, 나 무서워. 등 뒤에서 별이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별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그때 멀리서 철수가 욕설을 퍼부으며 다른 골목으로 사라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찢어진 발바닥의 통증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내리는 비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친구도 빈털터리에 아이까지 달린 그녀를 받아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과 함께 번개가 치며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연의 눈앞, 젖은 전봇대에 엉겨붙어 펄럭이는 전단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구인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퉁퉁 부른 종이 위 굵은 글씨가 마치 구명줄처럼 수연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자택 입주 도우미 극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수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숙식 제공 그리고 아이 동반 가능. 지금 수연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그 종이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집이라니 깐깐하고 숨막히는 곳일 게 뻔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칼을 든 남편이 있는 저 지옥보다는 차라리 낯선 타인의 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수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빗물에 젖어 찢어질 듯 위태로운 전단지를 조심스레 뜯어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이상하게도 뜨거운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종이를 구겨지지 않게 품속 깊이 넣으며 등 뒤의 별이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 업었습니다. 별아, 가자. 지옥보단 나은 곳일 거야. 수연은 철수가 있는 집 쪽을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반대편 부촌들이 모여 있다는 청담동 방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맨발로 밟는 아스팔트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수연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거리를 채웠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이 얼음처럼 차가운 또 다른 성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수연이 움켜쥔 젖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연은 제 발로 얼음성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골을 한 수연이 도착한 곳은 청담동 언덕 위 거대한 요새처럼 솟아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철문은 마치 이곳이 선택받은 자들만의 천국임을 과시하듯 위압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죠. 수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등 뒤에 엎인 별이의 체온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약속된 방문객 아니면 문 안 열어드립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고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는 소리 같아 수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이 어둠 속에 있던 그녀의 눈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대리석 바닥.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에 수연이 발을 디딜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의 맨발에서 떨어진 시커먼 흙탕물이 거울처럼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 흉측한 얼룩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때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와 함께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집의 집사 역할을 하는 고 상무였습니다. 그는 바닥의 흙탕물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수연을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이딴 거짓골을 하고 남의 집에 들어와? 고 상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무료급식소인 줄 알아?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수연은 별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은 칼을 든 남편이 기다리는 지옥뿐이었습니다. 수연이 무릎이라도 꿇으려던 찰나 주방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이 집의 터줏대감인 왕 이모였습니다. 아이고, 상무님. 애가 비에 젖어 파랗게 질렸잖아요. 일단 들여서 몸이라도 말려보냅시다. 사람 도리는 해야죠. 왕 이모는 고 상무의 앞을 막아서며 수연에게 두툼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수건이 어깨에 닿자 수연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고 상무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찼지만 왕 이모의 완강한 태도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움이 구하는 게 급하기도 했고 밖에서 소란을 피우다 회장님이 깰까봐 우려되었기 때문이죠. 좋아. 운 좋은 줄 알아. 일단 지하방에서 씻고 내일 아침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처신해. 고 상무는 돌아서려다 말고 수연에게 다가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심연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명심해. 이 집 주인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숨소리도 내지 마.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지내라고. 알겠어?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수연이 겪게 될 고난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수연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화려함으로 위장된 차가운 얼음성이었습니다. 수연이 배정받은 곳은 저택의 가장 낮은 곳,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수연은 잠든 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그제야 참았던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아이는 고단했는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젖은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바닥에 펴고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다림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해 이 무서운 성에서 딸과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이자 동아줄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 올려다본 저택의 본관은 거대한 얼음 성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속 강 회장 부부의 사진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치 수연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림자가 되라면 기꺼이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바닥을 기라면 기꺼이 기겠습니다. 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수연은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얼음성에서의 첫날 밤 수연은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채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녀가 눕기엔 턱없이 좁은 방이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칼날 같은 비바람은 피했으니까요.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청담동 저택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지급받은 도우미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입으면 딱 맞을 옷이 수연에게는 포대 자루처럼 헐렁했습니다. 지난밤의 탈출과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앙상하게 마른 탓이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허수아비 같아 보여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주방만큼이나 거대하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 사이에서 수연은 쉴 새 없이 접시를 닦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그때 왕 이모가 주위를 살피며 수연을 구석진 다용도실 쪽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금색 종이로 화려하게 포장된 탁구공만한 환약 하나를 꺼내 수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왕 이모의 눈에는 수연을 향한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새댁. 꼴이 이게 뭐야? 얼굴이 반쪽이네. 자, 이거 눈 딱 감고 얼른 씹어먹어. 수연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왕 이모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게 황실 공진단이라는 건데 한 알에 수십만 원이 넘는 거야. 회장님 드시는 건데 내가 몰래 하나 챙겼어. 기력 회복엔 이게 직방이야. 수연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감히 자신이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이모님.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왕 이모는 수연의 거절을 사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 수연의 입가에 공진단을 들이밀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깼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이 집의 안주인 민사모였습니다.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수연의 손에 들린 금색 공진단에 꽂히는 순간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회장님 드시는 걸 훔쳐? 민사모가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이 변명할 틈도 없이 민사모는 수연의 손에서 공진단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귀한 약이 으깨지며 바닥에 흉측하게 지시겨졌습니다. 동시에 짓눌린 공진단에서 진하고 독한 사약 냄새가 확 풍겨 올라왔습니다. 미쳤어? 회장님 기관지 예민한 거 몰라? 냄새만 맡아도 쇼크 오시는 분 앞에서 이 독한 걸까? 민사모의 고함 소리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기 중에 퍼진 한약 냄새가 수연의 코끝에 닿자마자 그녀의 기도가 거짓말처럼 조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연은 목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꽉 막힌 기도는 열리지 않았고 입에서는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안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냄새만 맡아도 기도가 부어서. 수연이 헐떡이며 겨우 내뱉은 해명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민사모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의 남편인 강 회장이 앓고 있는 그 희귀하고 예민한 증상을 감히
식모살이하러 온 여자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지한다, 정말. 가난한 주제에 몸뚱이만 상전이네. 재수없게 어디서 감히 회장님 체질을 흉내내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내 눈앞에서 안 사라져. 민사모에게 그것은 단지 기분 나쁜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바닥에 떨어진 공진단 찌꺼기를 치우는 수연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방 문 밖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상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매로 수연의 호흡 곤란 증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약 냄새에 기도가 붙는 증상. 그가 아는 한 저 까다로운 희귀병을 앓는 사람은 강 회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고 상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참나. 기가 막히네. 그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회장님과 똑같은 병을 앓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저 가짜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몸뚱이만 상전이라더니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죠. 재수없게 시리. 하여간 없는 것들이 꼭 병도 요란하게 걸려요. 고 상무는 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찜찜한 기분을 털어내며 획 몸을 돌렸습니다. 그저 바닥에 으깨진 공진단만이 비극적인 오해의 시작을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청담동 저택의 정원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강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취미생활 중 하나인 분재 손질에 몰두해 있었죠. 그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전지가위가 싹둑하는 소리를 낼 때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소나무 가지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튀어나온 가지를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나무든 사람이든 자신의 통제 밖으로 삐져나오는 꼴을 못 보는 완벽주의자였으니까요. 그의 손놀림은 거침없었고 정원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때 엄마 몰래 지하방을 빠져나온 별이가 뒤뚱거리며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호기심 많은 5살 아이의 눈에 웅크리고 앉아 나무를 괴롭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어른들이라면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공간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그저 넓은 놀이터였죠. 별이는 겁도 없이 강 회장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나무 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적을 깨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강 회장의 가위질이 공중에서 딱 멈췄습니다. 감히 회장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다니 고용인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노려보려는 찰나 저만치서 이 광경을 목격한 고 상무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너 어디라고 기어나와? 고 상무는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를 본 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신의 관리 소홀로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어디 천한 게 감히 회장님 앞을 가려. 썩 안 꺼져?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의 집 귀한 정원을 더럽혀. 고 상무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손바닥이 아이의 등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별이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탁! 허공을 가르던 고 상무의 손목이 누군가의 강철 같은 악력에 의해 잡혔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경호 팀장 마동탁이었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 상무의 팔을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뼈마디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가 정원에 울렸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마 팀장, 너 지금 미쳤어? 애한테 손 올리지 마십시오. 마 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늘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고 상무를 짐짝처럼 옆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고 상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팔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강 회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놀란 별이가 울먹이며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도망쳤겠지만 별이의 눈에는 무서운 고 상무보다 손이 거친 할아버지가 더 눈에 밟혔나 봅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가위질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잔상처가 난 강 회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쭈글쭈글해서 아파 보여서 호해주려고 별이는 작은 입술을 오므려 강 회장의 거친 손등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호호, 호호. 따뜻하고 축축한 아이의 숨결이 손등에 닿는 순간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계산 없는 순수한 온기였습니다. 돈을 달라는 손, 결제를 바라는 손, 아부하는 손들은 수도 없이 잡아봤지만 그저 아파 보여서 잡아주는 손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쾌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이 조그만 손을 뿌리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한 조각이 건드려지는 듯한 묘하고 어지러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강 회장은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짐짓 손을 뺐습니다. 귀찮게 애 데리고 들어가. 말은 차가웠지만 평소처럼 당장 내쫓아 라고 고함치지는 않았습니다. 마 팀장이 별이를 안고 사라진 뒤 서재로 돌아온 강 회장은 별이가 잡았던 자신의 손등을 한참이나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손등 위에 아직도 아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꼬맹이네. 왜 자꾸 눈에 밟히지? 창밖에서 이 모습을 훔쳐보던 고 상무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별이의 순수함이 늙은 회장을 홀리려는 고단수 여우짓으로 보였습니다. 저 쥐방울만한 게 감히 회장님한테 꼬리를 쳐? 돈 냄새를 맡고 작정을 했구먼. 고 상무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 천한 것들이 회장님의 마음 한구석을 파고드는 순간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준비해둔 그 아이 당장 데려와야겠어. 계획을 앞당긴다. 오늘 밤 바로 투입해. 정원의 평화로운 풍경 뒤로 검은 음모의 그림자가 짙고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회장이 느낀 그 미묘한 온기가 싹을 틔우기 전에 고 상무는 아예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천한 하녀의 딸이 열어젖힌 마음의 틈새로 이제 거짓으로 무장한 가짜가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박힌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과 민 사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자 저택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해졌습니다. 수연은 거실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에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값은 좋게 나간다는 명품 피아노는 주인의 손길을 타지 않은 지 오래되어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죠.
검은색 유광 건반 덮개 위로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던 수연의 손길이 어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덮개 아래로 살짝 드러난 하얀색 건반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본능에 이끌리듯 수연은 조심스레 검지 하나를 뻗어도 건반을 눌렀습니다. D-, 청아하고 맑은 울림이 텅 빈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수연의 뇌리 깊은 곳, 굳게 봉인되어 있던 어떤 기억의 빗장을 풀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이성으로는 알면서도 수연은 홀린 듯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투박한 빨간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자 물기에 불어 터지고 곳곳이 튼 상처투성이 맨손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조심스레 올려졌습니다. 악보도 없었지만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세포가 기억하는 선율이었습니다. 쇼팽의 왈츠. 27년 전 7살 꼬마 지수가 엄마 앞에서 매일같이 재롱을 부리며 연습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선율이 적막한 저택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찌든 도우미의 거친 손끝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유려하고 섬세한 연주였습니다. 수연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지옥 같은 현실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안전했던 어떤 품속에 안겨있는 듯한 아련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복도에서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내려오려던 민 사모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귀에 익숙하다 못해 사무치는 멜로디가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민 사모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 곡은 잃어버린 딸, 지수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쳤던 곡이자 딸을 잃은 후로는 차마 들을 수 없어 봉인해 두었던 금지곡이었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의심하던 민 사모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가녀린 뒷모습. 민 사모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수야? 민 사모는 구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내려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2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 닿아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을 때 민 사모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애타게 찾던 딸이 아니라 며칠 전 들어온 천한 도우미 수연이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이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 사모의 날카로운 고함에 수연의 연주가 뚝 끊겼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듯 놀란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 의자와 함께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습니다. 민 사모는 씩씩거리며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발로 찰듯이 위협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건반을 만져? 그 더러운 손으로. 누가 허락했어?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를 해? 당장 안 비켜? 수연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모르게 그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 사모에게 수연의 사과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녀 주제에 신성한 딸의 추억을 더럽혔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불쾌했고 순간이나마 기대를 품었던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그 손가락을 다 분질러 버릴 테니까. 수연은 도망치듯 주방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연이 사라진 후 민사모는 피아노 건반 뚜껑을 쾅 닫으려다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방금까지 수연이 쳤던 그 자리에 얼굴을 묻고 민사모는 참았던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지수야. 흐흑.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이 노래 내가 쳐줘야 하는데 엄만 그것도 모르고. 넓은 거실에는 민사모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드라마를 기둥 뒤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 상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우는 민사모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공진단 사건도 찜찜했는데 오늘은 피아노라니. 저 도우미 여자가 민사모의 가장 아픈 영린이자 그리움인 지수를 자꾸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사모가 화를 내고 있지만 만약 저 여자가 또다시 지수의 흔적을 보여준다면 그리움에 사무친 민사모가 판단력이 흐려져 저천한 여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고 상무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사모님의 저 끓어오르는 모성애가 엉뚱한 하녀 따위에게 흐르기 전에 둑을 막아야 해. 고 상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완벽하게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 온 가짜 딸의 프로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나타나면 저 따위 하녀에게 눈길 줄 틈도 없겠지. 고 상무는 결심을 굳힌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비해. 오늘 밤이다. 큐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들어와. 이번엔 실수하면 죽을 줄 알아. 전화를 끄는 고 상무는 오열하는 민사모를 뒤로하고 유유히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의 피아노 연주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가장 강력한 적 가짜 딸을 불러들이는 방아쇠를 당겨버린 셈이었습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이제 진짜 독사가 들어올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청담동 저택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놓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터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자 고 상무가 상기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천박함이 묻어나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딸의 사진만 보고 있던 민사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 상무는 벅찬 감동을 연기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모님, 기적입니다. 기적. 드디어 따님을 찾았습니다. 민사모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들고 있던 사진 액자가 쿵하고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 상무가 데려온 여자 홍미주가 민사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기학원에서 수천 번은 연습했을 계산된 눈물이었습니다. 미주는 한 걸음씩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수예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엄마. 그 한마디는 민사모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심이나 확인 절차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소리였으니까요. 민사모는 맨발로 달려나가 미주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내 새끼, 지수야,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민사모의 처절한 통곡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는 미주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다시 끌어안으며 27년간 묵혀온 한을 토해냈습니다. 미주 역시 민사모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지만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사모의 어깨 너머로 고 상무와 은밀하고 끈적한 눈짓을 교환하고 있었죠. 성공이다라는 비릿한 미소가 두 사람의 입가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 상무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보란 듯이 올려두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주방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과 왕 이모였습니다. 수연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돌아온 감동적인 상봉 장면인데 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고 시큰한 걸까요? 마치 내 자리를 뺏긴 것 같은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와 수연은 자신의 가슴을 꾹 눌러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왕 이모가 혀를 차며 수연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채, 저 눈깔 좀 봐라. 저게 잃어버린 엄마 찾은 눈이야? 로또 1등 당첨된 눈이지. 영 찜찜해. 어디서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안 그러냐, 세댁? 왕 이모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가짜의 연기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평생 사람을 겪어본 노인의 직감까지 속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2층에서 소란을 듣고 강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민사모는 흥분해서 미주의 손을 잡고 강 회장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수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딸이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강 회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는 미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분명 유전자 검사지도 일치한다고 하고 아내도 저렇게 확신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정원에서 별이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전율,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핏줄의 끌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타인을 보는 듯 건조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저렇게 기뻐서 날뛰는데 차마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강 회장의 무미건조한 한마디에 고 상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관문인 회장의 묵인을 얻어냈으니까요. 이제 이 저택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얼음성에 들어온 가짜 공주 미주는 순식간에 집안의 실세이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민사모는 며칠 전 수연의 피아노 소리에 느꼈던 묘한 감정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돌아온 딸 미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수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엄마가 다 해줄게. 미주는 민사모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그리고 저 아줌마한테 내 짐 좀 올려달라고 해. 미주의 손가락이 정확히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딸이 가짜 딸의 하녀가 되는 기막힌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미주의 명품 가방을 들어야 했습니다. 거실은 가짜 가족의 웃음소리로 화기애애했지만 창밖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처참할지를 예고하는 전조처럼 말이죠. 가짜 딸 홍미주가 들어온 뒤 청담동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민사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미주는 마치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독 수연을 자신의 전담 하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마치 수연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라도 하듯 집요하고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여왕처럼 거만하게 앉아 족욕을 즐기던 미주가 갑자기 물장구를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아줌마 미쳤어? 물이 너무 뜨겁잖아. 내 발 다 익힐 셈이야? 미주가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수연의 얼굴과 옷으로 튀었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수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가 온도를 잘 못 맞췄나 봅니다. 다시 받아오겠습니다. 됐어. 기분 잡쳤으니까. 거기 앉아서 발톱이나 깎아. 살 짚지 말고 똑바로 해. 미주는 젖은 발을 수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진짜 딸이 가짜 딸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발톱을 깎아야 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발톱 깎기를 들고 조심스레 발톱을 깎는 동안 미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고 상무였습니다. 이 아줌마 부려먹는 맛이 쏠쏠하네요. 라며 낄낄거리는 미주의 모습은 잃어버린 딸의 애틋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연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장 잘리면 갈 곳 없는 처지라 묵묵히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정원에서는 또 다른 기묘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벤치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딸이라고 하는 미주가 영 마음에 차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심심해서 정원을 배회하던 별이가 강 회장을 발견하고 뒤뚱뒤뚱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껍질도 벗기지 않은 막대 사탕 하나를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딸기 맛인데 엄청 달아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치워 라고 호통쳤겠지만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맑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닦았는데 귀찮게 정말. 강 회장은 투덜거리면서도 별이가 까준 끈적한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싸구려 딸기 향과 달콤함. 수십만 원짜리 디저트보다 투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맛이었습니다. 별이는 신이 나서 회장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자신이 읽은 동화책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사탕을 오물거리며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낯선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시감. 이상하군. 저 꼬맹이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 꼭 27년 전 우리 지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미주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애틋함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굳은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미주의 눈빛이 질투심으로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어려워하는 강 회장과 저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쥐방울만한 게 어디서 알짱거려? 아빠 사랑은 다 내 건데. 당장 쫓아내야겠어. 미주는 일부러 화장대 위를 어지럽힌 뒤 1층으로 뛰어내려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 루비 립스틱 없어졌어. 아까 저 꼬맹이가 내 방 기웃거리는 거 봤단 말이야. 거실로 달려나온 민 사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놀고 있던 별이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너 이리 와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감히 도둑질을 해?
영문도 모르는 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주방에 있던 수연이 기겁하며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 별이는 도둑질 안 해요. 왜 애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뭐야? 지금 우리 지수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싹수가 놀았네. 미주는 팔짱을 끼고 흥 하며 코웃음을 쳤고 별이는 억울해서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습니다. 민 사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거짓말이라기엔 별이의 눈물이 너무나 서러워 보였고 미주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다 못해 뻔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찾은 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죠. 소란이 커지자 강 회장이 들어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다들 그만하고 흩어져. 강 회장의 일갈의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저택에는 찝찝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우는 별이를 업고 지하방으로 내려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핍박하고 진짜는 숨죽여 울어야 하는 모순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의 본능적인 끌림은 그 어떤 거짓말로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 회장의 흔들리는 눈빛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청담동 저택의 불빛은 꺼졌지만 수연의 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 상무가 퇴근 직전 지하 창고 정리를 내일까지 끝내놓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안. 수연은 희미한 백열등 하나의 의지에 먼지 쌓인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으니까요. 상자 하나를 선반 위로 올리던 그때였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 틈새에 끼어 있던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양장으로 된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평소 고 상무가 품신하듯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바로 그 수첩이었죠. 수연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이 집의 실세이자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남자의 수첩.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으로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은 단순한 업무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기록이자 추악한 음모의 설계도였습니다. 홍미주 연기 지도비 및 품위 유지비 5천만 원유전자 검사센터 소장 매수 1억 원 태성그룹 비자금 세탁 계좌 K맨 제도.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홍미주 연기 지도비, 유전자 조작? 그 단어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며칠 전 화려하게 등장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홍미주가 사실은 고 상무가 고용한 가짜 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DNA 조작? 비자금? 그럼 그 여자가 가짜라고? 수연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수연이 화들짝 놀라며 수첩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살기를 띤 눈으로 헐떡이고 있는 고 상무였습니다. 자신이 흘린 수첩을 찾으러 온 것이었죠. 수연의 손에 들린 검은 수첩을 본 순간 고 상무의 눈빛이 야수처럼 돌변했습니다. 아, 너 인연 그거 내놔.
고 상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수연의 손에서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그 반동으로 수연은 휘청거렸고 고 상무는 그대로 수연의 멱살을 잡아 시멘트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쾅! 등뼈가 부러질 듯한 충격에 수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고 상무의 뜨거운 입김이 수연의 얼굴에 닿을 만큼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 번들거렸습니다. 너 어디까지 봤어? 바른 대로 말해. 이 뻥끝이라도 했단 바 혀를 뽑아버릴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기 그 자체였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여기서 봤다고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잠들어 있는 딸 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별이는 어떡하지? 수연은 살기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발 살려주세요. 수연은 덜덜 떨며 두 손을 비비고 애원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겁먹은 척, 안 보이는 척 연기했습니다. 고 상무는 수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눈동자를 뚫어져라 살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못 본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간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잠시 후 고 상무는 수연을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잘 들어. 내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오늘 일이 뻥끗하면 내 딸년 바로 잡아다가 아무도 모르는 섬에 팔아버릴 거야.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죽어도 말 안 할게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객사하고 싶지 않으면 무덤까지 비밀 지켜. 내 눈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고 상무는 수첩을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먼지 묻은 옷을 털며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딸 미주의 정체와 고 상무의 추악한 음모를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딸을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수연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한편 복도를 걸어가는 고 상무의 표정은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듯 했지만 의심 많은 그의 성격상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나다. 그 도우미 여자 말이야. 아무래도 처리해야겠어. 너무 많은 걸 알았을지도 몰라. 사고로 위장하든 누명을 씌우든 최대한 빨리 이 집에서 치워버려. 고 상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연을 향한 덫은 이제 더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의 수연은 자신의 목숨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저택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하고 소란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 잃어버린 딸 강지수가 돌아온 뒤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자 실종된 지 27년 만에 챙기는 눈물의 생일상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열릴 성대한 파티를 위해 정원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었고 거실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가짜 딸 미주는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주인공인 거 알지?
사진빨 잘 받으려면 지금 숍에 가서 마사지 좀 받고 올게. 저녁에 봐. 미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뻔뻔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주방의 풍경은 사뭇 비장했습니다. 민사모는 하녀들이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실크 블라우스 위에 촌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하녀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다들 나가 있어. 오늘 미역국만큼은 내가 직접 끓일 거야. 27년 전, 그날 아침처럼 민사모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와 깊은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가스불을 켜고 불린 미역과 소고기를 넣은 커다란 냄비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냄비 속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사모는 국자로 냄비를 휘저으며 멍하니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김 사이로 끔찍했던 과거의 잔상이 홀로그램처럼 겹쳐졌습니다. 7살 지수의 생일날 아침, 식탁으로 펄펄 끓는 국을 나르다 발이 걸려 넘어졌던 그 찰나의 순간, 냄비가 엎어지며 쏟아진 뜨거운 국물이 어린 딸을 덮쳤던 그 지옥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민사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놓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혼잣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때 내가 국만 쏟지 않았어도 그 펄펄 끓는 국물을 왼쪽 어깨에 다 뒤집어 쓰고 그 연한 살이 순식간에 빨갛게 익어버려서 뜨겁다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내가 죽일년이지 내가 죄인이야. 민사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가슴을 위에서 치익하고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석에서 조용히 팔을 다듬던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수연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민사모가 뱉은 말들이 수연의 고막을 뚫고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끓는 국, 왼쪽 어깨 화상? 수연은 자신의 왼쪽 어깨를 무의식적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곳에는 쭈글쭈글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화상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막연히 화상 흉터라고만 생각했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원인이 지금 민사모의 입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이 생일이라니. 주민등록상 수연의 생일은 겨울이었지만 그것은 보육원 원장님이 발견된 날짜로 대충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몸이 기억하는 진짜 생일, 그리고 화상의 기억이 이 상황과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눈으로 주방 한 구석,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사모가 미역국을 끓이기 전 옛 추억을 되새기며 꺼내둔 앨범이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 속에는 7살 꼬마 지수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프랑스 자수로 정교하게 나비가 수 놓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얀색 원피스. 헉! 수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옷은 수연이 장롱 깊숙한 곳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자신의 유일한 어릴 적 옷과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지하방으로 달려가 장롱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낡고 빛바랜 하얀색 원피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연은 옷을 펼쳐 들었습니다. 왼쪽 가슴팍에 쑤 놓인 파란색 호랑나비,
더듬이 끝에 매듭 방식, 치마 끝단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작은 간장 얼룩까지 아까 본 사진 속의 옷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말도 안 돼. 베네 저고리도 아니고 이렇게 특이한 수제 원피스가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강 회장님의 딸이라고? 저 가짜가 아니라 내가 진짜라고? 수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붉게 엉겨붙은 흉터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실 너머에서는 돌아온 딸, 지수를 위한 최고급 3단 케이크와 화려한 꽃장식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들은 이미 껍데기뿐인 가짜를 진짜 핏줄이라 믿고 맹목적인 애정을 쏟아붓고 있었으니까요. 감히 가정부인 자신이 나서서 내가 딸이에요라고 한다면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사기꾼으로 몰려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아니, 고 상무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옷이야. 내 상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몸에 새겨진 흉터와 손에 들린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원피스를 곧게 개어 자신의 낡은 이민 가방 가장 깊은 곳, 비밀 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 아니면 영원히 묻힐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줄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만큼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복도를 타고 수연의 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생일 축하의 향기가 아니라 27년 전의 비극을 알리는 경고의 냄새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고 상무는 매의 눈으로 파티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설거지하던 수연이 고 상무를 보며 흠칫 놀라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수연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외에 또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아까 민사모의 혼잣말을 통해 자신의 화상 흉터와 생일이 일치함을 알게 된 후 수연은 고 상무를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던 겁니다. 저 남자는 알고 있을까? 저 가짜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고 상무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단순히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진실에 근접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태롭고 날선 눈빛이었죠. 호, 저 여자 아까 사모님이 흘린 말을 주워듣기라도 했나? 눈깔이 묘하게 변했어. 고 상무의 입가에 싸늘한 냉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를 오늘 밤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 집에서 치워버려야 한다고. 그것도 아주 더럽고 다시는 얼씬도 못할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말입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미역국을 다 끓인 민사모가 파티 준비를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기 위해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뺐습니다. 27년 만에 딸의 생일 파티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시가 5억 원이 넘는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대리석 세면대 위에 무심하게 놓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고 상무는 그림자처럼 욕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뱀 대가리처럼 날렵하게 뻗어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빠져나온 그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 상무는 수연의 등 뒤를 지나치는 척하며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반지를 슬쩍 미끄러뜨렸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은밀해서 수연은 옷깃이 스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시 후 저택을 뒤흔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어디 갔어? 물기 젖은 얼굴에 민사모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녀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누구야? 내 반지에 손 댄 년이 누구냐고. 오늘 파티에 낄 건데 그거 없으면 나 죽어. 고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 보안팀을 호출하고 모든 도우미를 거실로 집합시켰습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외부인 출입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보안팀 전원 몸수색 실시해. 도우미들이 하나둘 주머니를 뒤집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훔친 게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보란 듯이 앞치마 주머니를 확 뒤집었습니다. 툭 땡그랑. 무거운 금소금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게 왜?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맹세코 훔치지 않았어요. 수연이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민사모의 이성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민사모는 수연에게 달려들며 뺨을 거칠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이 앙큼한 년, 내 딸 생일잔치 날에 도둑질을 해? 널 믿고 주방을 맡겼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가난한 것들은 검은 머리 짐승이라더니 손버릇 더러운 것 좀 봐.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사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뷰티숍에서 꽃단장을 마친 가짜 딸 미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머 엄마, 내가 뭘 했어. 저 아줌마 처음부터 눈빛이 음흉하다고 했잖아. 거지 근성 어디 가겠어? 당장 경찰 불러서 콩밥 먹여. 경찰이라는 말에 수연이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고 상무가 나서서 짐짓 점잖게 제지했습니다. 아가씨, 경찰이 오면 잔치 분위기 다 망칩니다. 기자들이 알면 태성그룹 이미지도 실추되고요. 일단 저 도둑년은 숙소에 가둬둡시다. 오늘 밤 안으로 제가 조용히 처리해서 내쫓겠습니다. 민사모는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별이를 품에 안고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거 나요. 전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사모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냉정하게 닫혔고 철커덕 잠기는 소리가 절망적으로 울렸습니다. 좁은 도우미 방에 갇힌 수연.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고 상무의 명령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이민 가방을 펼쳤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쑤셔 넣으며 오열하는 수연. 그 정신없는 와중에 구석에 있던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펼쳐둔 가방 깊숙한 곳, 검은 비닐 사이로 하얀색 옷자락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엄마 몰래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드러난 것은 파란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엄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울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딸은 그 순간 진실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를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별이는 홀린 듯 그 옷을 품에 안았습니다. 좁은 도우미 숙소에는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 철커덕 잠긴 문을 두드리며 수연은 목이 쉬도록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상무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전 훔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겨날 판국에 갈 곳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엄마가 공포와 싸우고 있는 그 시각, 방 한구석에 있던 5살배기 별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급하게 짐을 뒤지다 풀어헤친 이민 가방 틈새로 검은 비닐봉지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호기심에 비닐을 벗겨보았습니다. 그러자 칙칙하고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눈이 시리도록 하얀 원피스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슴팍에 쑤놓인 파란 나비가 마치 살아서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물려받은 헌 옷이나 꼬질꼬질한 티셔츠만 입어왔던 별이의 눈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우와, 예쁘다. 엄마, 나 이거 입어볼래. 응? 별이가 옷을 몸에 대보며 졸았지만 경황이 없는 수연은 거칠게 옷을 빼서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그건 중요한 거야. 지금 옷 타령할 때가 아니야. 저리 가 있어. 엄마의 고함에 별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동심은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수연이 다시 문으로 달려가 제발이요. 라고 소리치는 틈을 타 별이는 침대 위에 원피스를 낼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몰래 잽싸게 옷을 껴입은 별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이 된 것 같아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엄마한테 들키면 혼날 것이 뻔했습니다. 별이는 급하게 바닥에 벗어두었던 자신의 낡고 두꺼운 오리털 패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위에 꼬질꼬질한 패딩을 껴입고 지퍼를 목 끝까지 찌익 올렸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더러운 껍질 속에 완벽하게 감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잠겼던 방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고 상무였습니다. 짐은 다 쌌나? 너 데려갈 보호자가 오셨다. 아주 반가운 분이야. 고 상무가 길을 비켜주자 등 뒤에서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서 더 끔찍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질질 끌며 나타난 남자, 바로 수연의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수연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철수는 짐승처럼 킬킬거리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긴? 마누라가 집 나가서 호강한다는데 남편이 데리러 와야지. 안 그래? 철수가 야구방망이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방 안에 있던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별이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철수는 단숨에 수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2년이 남편은 빚쟁이한테 시달리는데 혼자 재벌 집에서 꿀을 빨아? 돈 좀 모았냐? 이거나. 아파. 별이가 보고 있잖아. 시끄러워. 돈 내놓으라고. 철수는 수연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바닥을 긁으며 저항했지만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패딩 속에 원피스를 숨긴 별이가 울면서 엄마 뒤를 쫓아갔습니다.
철수가 향한 곳은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인 1층 거실이었습니다. 최고급 케이크와 샴페인 타워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이 뒤집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와장창 샴페인 잔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강 회장과 민 사모가 경악하며 일어났습니다. 뭐야? 경호팀 뭐해? 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 강 회장이 고함을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 상무가 뒤에서 가만히 있어. 가정사야. 라는 눈짓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수연을 민 사모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연은 입술이 터진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사모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민 사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오물을 보듯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더러운 것들끼리 아주 난리네. 내 딸 생일상을 이렇게 망쳐? 가짜 딸 미주는 고 상무의 팔짱을 끼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수연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습니다.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너 여기서 도둑질했다며? 훔친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이 집 다 부숴버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수연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없어. 돈 없다고. 제발 그만해. 으흐흑. 지옥에서 도망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끝까지 그녀를 쫓아왔고 화려한 저택 한복판에서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별이는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패딩 속 하얀 나비 원피스가 숨죽인 채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이 진실을 폭발시킬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낡은 이민 가방을 빼서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와르르 소리를 내며 내용물이 거실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쏟아진 것은 칫솔, 수건, 낡은 내복 따위의 초라한 살림살이뿐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돈다발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뒤집혔습니다. 그는 빈 가방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수연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그 좋다는 재벌집에서 일하면서 땡전 한 푼 못 챙겼어? 수연이 고통에 몸을 웅크리며 신음하자 철수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수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몸뚱이에 숨겼지? 다 벗겨서라도 내가 찾아내고 말 거야. 철수의 거친 손이 수연의 티셔츠 목덜미를 휘어잡았습니다. 찌.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수연의 낡은 티셔츠가 힘없이 뜯겨나가며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살았던 왼쪽 어깨와 쇄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연의 맨살을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붉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는 물이 살을 파고들어 영원히 굳어버린 듯한 고통의 지도 같은 상처였습니다. 그 순간 멀찌감치 서서 코를 막고 있던 민 사모의 시선이 그 흉터에 못 박혔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저 상처, 꿈속에서도 민 사모를 괴롭히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27년 전 오늘 자신이 엎어버린 펄펄 끓는 미역국 냄비. 그리고 그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지르던 어린 딸의 어깨. 그날의 지옥도가 수연의 어깨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 상처. 저건. 민 사모는 입술을 떨며 헛바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의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화상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저 천한 하녀가 내 딸일 리가 없다는 부정. 혼란 속에 민 사모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철수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수연의 몸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자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별이에게 꽂힌 것입니다. 아, 요 맹랑한 것들이 짜고 쳤구나. 애새끼 품에 숨겼지? 철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별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별이의 오리털 패딩이 철수의 눈에는 돈다발을 숨긴 보물창고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리 와. 패딩이 아주 터질 것 같은 게 수상해. 당장 내놔. 철수가 성큼성큼 다가가 별이의 뒷덜미를 사냥감 낚아채듯 잡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둥거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연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기어가 철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별이는 건드리지 마.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돈에 미친 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연을 발로 걷어차고는 허공에 매달린 별이의 낡은 패딩 지퍼를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이 도둑년들아. 주르륵 마이너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철수가 패딩을 양옆으로 거칠게 젖혀 벗겨냈습니다. 더럽고 꼬질꼬질한 껍질이 벗겨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난장판이 되었던 파티장의 시간이 거짓말처럼 정지했습니다. 철수도 고 상무도 미주도 그리고 민 사모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오리털 패딩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하얀 실크 위에 파란색 호랑나비가 살아 숨쉬듯 수 놓인 원피스였습니다. 아이의 몸에 꽉 끼었지만 그 고귀한 자태와 정교한 자수만큼은 2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 사모의 시선이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수연의 어깨 위 선명한 화상 흉터, 공중에 매달려 두려움에 떠는 손녀의 몸에 입혀진 세상에 하나뿐인 나비 원피스. 하나는 자신이 실수로 입힌 씻을 수 없는 죄의 증거. 다른 하나는 자신이 밤새워 바느질에 입혔던 지독한 사랑의 증거. 두 가지 명백한 퍼즐 조각이 이 아수라장 속에서 기적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유전자 검사지보다 확실하고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핏줄의 증명이었습니다. 민 사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남편이 돈을 찾기 위해 벗겨낸 아이의 껍질 아래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보고 싶었던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철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그에게는 그 고귀한 나비 원피스가 그저 헌 옷가지로 보였을 뿐이니까요.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 곧바로 짜증을 내며 손에 들고 있던 별이를 짐짝처럼 바닥에 내던지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은 없고 웬 냄새나는 옷 조가리만 입고 있어? 에이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27년의 한이 서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거실을 찢어발겼습니다. 안 돼.
내 손녀한테 그 더러운 손 대지 마. 민사모였습니다. 우아했던 재벌가 사모님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구두도 벗어 던진 채 맨발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철수의 팔뚝을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아!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철수가 팔을 놓자 민사모는 떨어지는 별이를 몸을 날려받아냈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철수가 뒷걸음질 치자 난장판이던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사모의 품에 안긴 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다쳤을까봐, 그리고 엄마가 숨기려던 옷을 들켜서 혼날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별이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흐흑, 저 이 옷 입어서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너무 예뻐서 딱 한 번만 입어보고 싶었어요. 잘못했어요. 민사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저 눈망울, 겁에 질린 표정. 그것은 영락없는 27년 전 7살 지수가 국을 뒤집어 쓰고 울던 그날의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민사모는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연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민사모, 수연, 그리고 별이. 세 모녀가 비로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너무 예쁘다. 이거 내가 우리 지수한테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옷이야. 내 새끼들. 엄마가 눈이 멀어서 못 알아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실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딸 미주는 자신의 자리가 날아가게 생기자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옷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저 아줌마가 훔친 거라고요. 엄마, 속지 마. 상황 파악이 덜 된 철수 역시 다시 눈을 부라리며 덤벼들었습니다. 아, 질질 짜지 말고 내 마누라 내놔. 남의 마누라 붙잡고 뭐 하는 짓이야. 철수가 민사모를 밀치려고 주먹을 치켜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거실의 거대한 양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마동탁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공중에서 철수의 가슴팍을 가격했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철수가 나가떨어졌습니다. 마 팀장은 바닥에 구르는 철수의 팔을 순식간에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마 팀장의 표정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고 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야? 마동탁? 너 지방으로 내려간 거 아니었어? 마 팀장은 제압당한 철수를 무릎 꿇린 채 고 상무를 노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판 함정인 거 알고 가는 척만 했지.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였나? 내 눈을 피해 내가 진짜 다녀온 곳은 지방이 아니라 유전자 분석센터야. 고 상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 팀장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멍하니 서 있는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며칠 전 회장님이 쓰시던 칫솔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검사한 결과입니다. 보안상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강 회장의 시선이 문서의 맨 아래
붉은색 글씨에 고정되었습니다. 검체 어박별 마이너스 검체 비강건우 동일 북의 혈통 확률 99.99%, 99.99%, 99.99%. 그것은 과학이 증명하는 완벽한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결과지를 적셨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연과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고 상무는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마 팀장이 어느새 그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습니다. 마 팀장은 도망치려는 고 상무의 어깨를 짓누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상무님? 게임 끝났습니다. 얌전히 손 내미시죠. 화려했던 생일 파티장은 이제 거짓과 탐욕이 처단되는 단죄의 법정이 되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 아래 진짜 가족의 눈물과 가짜들의 비명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얼음성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청담동 저택에는 서슬퍼런 심판의 칼날이 드리워졌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손녀를 안고 있던 강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자 인자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재계 서열 12그룹을 이끄는 냉혹한 총수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고 상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보필하며 등 뒤에서 칼을 갈아왔던 믿음직한 신복의 추악한 민낯이었죠. 강 회장의 입에서 영하의 날씨보다 차가운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고 상무, 자네를 업무상 횡령, 특수절도, 그리고 내 핏줄에 대한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고소하네. 감방에서 썩 다 죽어. 그게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퇴직금이야. 고 상무는 사색이 되어 무릎으로 기어와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평생 모신 정을 봐서라도.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마동탁 팀장이 고 상무의 손목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 팀장은 품에서 고 상무가 잃어버렸던 검은 수첩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용서? 이 수첩 안에 내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랑 DNA 조작 지시사항이 빼곡하던데? 변호사 부를 생각 마. 이 증거들이면 넌 무기징역이야. 옆에 있던 가짜 딸 미주도 무사할 순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미주의 양팔을 결박하자 그녀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도 피해자라고요. 다 저고 상무가 시켜서 한 거예요. 난 연기한 죄밖에 없다고. 시끄러워.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다.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마 팀장의 신호에 요원들이 두 사람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저택을 울리던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수연의 남편이자 모든 비극의 원흉인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끼리 지지고 볶는 건 상관없는데 내 마누라랑 딸은 내놔. 법적으로 내가 남편이고 친부야.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가족을 억류해? 이거 엄연한 납치야. 철수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며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강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가 건네준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철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퍽 소리를 내며 철수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권리. 그래,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권리, 여기 있네. 철수가 얼떨결에 봉투를 주워 서류를 꺼냈습니다. 빼곡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가장 위에 적힌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그리고 그 밑에는 철수가 도박판에서 빌렸었던 사채빚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철수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채권 양도. 이게 무슨. 자네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원금 3억에 이자 2억 합의 5억. 내가 방금 다 갚고 그 빚을 사왔네. 다시 말해, 이제 자네 빚주인은 나라는 소리지. 강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장 5억 원을 갚던가 아니면 각서에 적힌 대로 신체 포기를 집행하겠네. 안구, 신장, 간.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지. 내 돈은 떼먹고 못 도망가. 철수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였습니다. 법으로도 주먹으로도 돈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 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법무팀 뭐해? 절차대로 진행해. 끌고 가. 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철수의 양팔을 짐승 잡듯 휘어잡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철수의 신발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공포에 질린 철수가 고개를 돌려 수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만이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라 생각했겠죠. 여보, 수연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여보. 철수의 비굴한 외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연은 찢어진 옷매를 가다듬고 천천히 걸어와 철수 앞에 섰습니다. 철수는 기대에 찬 눈으로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매맞고 울던 아내의 두려움도 남편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만이 존재했습니다. 여보. 수연이 낮게 음조렸습니다. 내 이름은 강지수야. 그 더러운 입으로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별이 아빠, 넌 그럴 자격 없어. 넌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수연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수연아. 철수의 절규는 닫히는 현관문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저택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 이모가 주방에서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와 현관에 팍팍 뿌렸습니다. 에이 퇴퇴. 아이고 속 시원해라. 나쁜 놈들은 싹 다 감방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하얀 소금 알갱이가 악인들이 밟고 간 자리를 덮었습니다. 민사모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수연의 상처난 어깨에 조심스레 연고를 발랐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엄마의 손길이 닿자 수연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난장판이 되었던 생일 케이크는 치워지고 왕 이모와 하녀들이 다시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과 하얀 쌀밥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파티 음식은 아니었지만 27년 만에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진짜 밥상이었습니다. 정의 구현의 통쾌함과 핏줄이 주는 뭉클한 따뜻함이 공존하는 밤. 수연은, 아니 지수는 숟가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도 하녀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의 당당한 주인이자 상속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일지 모르지만 수연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국내 최고급 호텔 컨벤션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하나, 반세기 역사를 지닌 거대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쏠려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멈추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소개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무대 뒤편 대기실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선수연, 아니, 이제는 태성그룹의 상무 강지수가 마지막으로 온매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비에 젖은 생쥐꼴로 도망치듯 저택에 들어왔던 그 여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몸의 곡선을 따라 완벽하게 떨어지는 눈이 시릴 만큼 하얀 화이트 수트. 그것은 흠잡을 데 없는 경영인의 갑옷이자 순백의 승리복이었습니다. 특히 재킷의 단단한 어깨 라인은 그녀의 왼쪽 어깨에 남은 붉은 화상 흉터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닌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든 훈장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상무님?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으로 승진한 마동탁 팀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확신과 여유로 가득 찬 강인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시죠.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수연이 단상 위로 걸어나가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의 세례였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중앙에 서 있던 강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흐뭇한 표정으로 딸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장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단상 아래 귀빈석,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혈색이 도는 민 사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원피스를 귀엽게 차려입은 별이가 엄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죠. 가족들의 무언의 응원에 수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장래를 압도하는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지수입니다. 지난 50년의 태성이 외부와 단절된 견고한 성이었다면 앞으로의 태성은 사람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환호 속에서 수연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파티장 한 구석, 샴페인 잔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사모님 무리였습니다. 과거 수연이 도우미로 일할 때 천한 것이라며 손가락질하고 하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든 위치에 선 수연을 올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들과 시선이 마주치자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더없이 여유롭고 우아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상대가 아니다라는 완벽한 무시이자 짓밟을 가치조차 없다는 승자의 아량이었습니다. 사모님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연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홀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1년 전 먼지 털이개를 든 채 몰래 훔쳐쳐야 했던 그 피아노. 그녀는 하얀 손을 뻗어 차가운 건반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한 번쯤 멋지게 연주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내 미련 없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회한에 잠겨 있을 시간은 끝났으니까요. 그녀에게는 이제 연주해야 할 음악보다 지켜야 할 현실이 더 소중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별이가 달려와 수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수연은 피아노 건반 대신 따뜻하고 말랑한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 사모와 강 회장도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연이 가족들과 함께 호텔 회전문을 나서자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년 전 맨발로 도망치던 그 빗속의 거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수연의 뒷모습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더 이상 도망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눈부신 황금빛 길이었습니다. 수연은 정면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뇌까렸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과 함께 화면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었습니다. 얼음성은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